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감성을 나누는 시간, 깊이 있는 이야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문학의 거목, 박완서 작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작가의 단편소설 황혼은 1970년대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압축 성장의 한가운데를 달리던 시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모두가 물질적 풍요를 향해 쉼없이 나아갈 때 그 눈부신 발전의 그늘 속에서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낡은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아파트가 도시의 풍경을 바꾸던 시대. 한 가정 안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라는 이름 없는 두 인물을 통해 작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합리성의 충돌, 그리고 그 안에서 소외되어가는 한 인간의 내면을 섬세하고도 날카롭게 포착한 작품. 지금부터 급격한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길을 잃은 한 영혼의 쓸쓸한 독백, 박완서 작가의 황혼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강변 아파트 7동 18층 3호에는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의 남편과 두 아이가 살고 있었다.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는 고부간이었다. 고부간의 의리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젊은 여자는 좋은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받은 똑똑한 여자로서 매사에 완전한 걸 좋아했다. 비뚤어지거나 모자라거나 흠나거나 더럽거나 넘치는 걸 참지 못했다. 그러나 사람의 행복이라는 데에 대해서만은 대단히 융통성 있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아무리 행복한 사람에게도 한 가지 근심이 있기 마련이라는 게 그것이었다.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의 바로 이 한 가지 근심이었다. 젊은 여자는 늙은 여자를 한 가지 근심으로밖에 인정하지 않았다. 늙은 여자는 실상 늙은 여자가 아니었다. 아직 환갑도 안 되었고 소녀처럼 혈색 좋은 볼과 검고 결 고운 머리와 맑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젊은 여자를 며느리로 맞을 때는 더 젊었었다. 하객들은 동서지간처럼 보이는 고부간이라고 수군댔었다. 시집 온 지 며칠이 지나도록 젊은 여자는 늙은 여자를 결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 꼭 불러야 할 기회는 젊은 여자 쪽에서 교묘하게 피했기 때문에 늙은 여자는 그걸 별로 부자연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여자는 친구를 초대했다. 친구들은 오이소박이 맛을 특히 칭찬하면서 누가 담갔는가를 알고 싶어 했다. 그것은 늙은 여자의 솜씨였다.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가 우리 어머님이 담그셨다고 그래 죽일 가슴 두근대며 기다렸다. 그러나 젊은 여자는 간결하게 말했다. 우리 집 노인네 솜씨야. 늙은 여자는 그 말이 섭섭해 며칠 동안 입맛을 잃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시작에 불과했다. 감기 기운만 있어 봬도 노인네가 옷을 얇게 입으시니까 그러죠. 화장실만 자주 들락거려도 노인네가 과식을 하시니까 그렇죠. 질기거나 단단한 걸 먹으려고 해도 노인네가 그걸 어떻게 잡수시려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 여자는 모든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나하나 간섭받으면서 늙은 여자로 만들어졌다. 그러다가 젊은 여자는 아이를 낳았다. 늙은 여자에게 손자가 생긴 것이다. 그때부터 젊은 여자는 늙은 여자를 할머니라고 불렀다. 늙은 여자의 아들까지 덩달아서 할머니라고 불렀다. 마땅히 어머니라고 불러야 할 사람들이 할머니라고 부르기 위해 대화의 방법까지 간접적인 것으로 고쳐나갔다. 할머니, 진지 잡수시라고 해라. 할머니, 그만 주무시라고 해라. 할머니, 전화 받으시라고 해라. 이런 식이었다. 오늘 아침에도 늙은 여자는 깨어서 누워 있었다. 늙은 여자의 방은 아파트의 방 중 바깥으로 창이 나지 않은 단 하나의 방이었기 때문에 밖이 어느 만큼 밝은지 알 수 없었다. 문은 부엌으로 나 있었다. 그 방은 방이 아니라 골방이었다. 늙은 여자는 눈 감고 창밖의 어둠이 군청색으로
남빛으로 옅어지며 창호지의 모공을 통해 정량한 샘물 같은 새벽바람이 일제히 스며들던 옛집의 새벽을 회상했다. 그 여자의 회상은 회상치곤 아주 사실적이었다. 아파트촌의 새벽이 그 여자의 회상을 따라 밝아왔다.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할머니, 일어나시라고 해라 하는 젊은 여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늙은 여자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다. 늙은 여자는 못 들은 척하고 반드시 누워서 명치 끝을 쓱쓱 쓸어도 보고 꼭꼭 짚어보았다. 그것은 요즘 늙은 여자의 버릇이었다. 늙은 여자는 요새 건강이 좋지 않았다. 입맛이 없고 신트림이 나고 가슴이 답답했다. 입맛이 없어 끼니를 거르고 누워 명치를 짚어보면 속에 응어리 같은 게 어떤 때는 확실하게, 어떤 때는 희미하게 만져졌다. 늙은 여자는 환갑 전에 가슴앓이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늙은 여자의 시어머니도 환갑 전에 가슴앓이로 죽었다. 사변 중 피난지 역촌에서였다. 돈도 없었고 약도 없고 병원도 없었다. 그 대신 사람들의 뱃속은 아무리 거친 음식도 눈 녹이듯이삭이고 헐벗고 데서 잠을 자도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그러나 그 여자의 시어머니는 죽을 먹고도 냉수를 마시고도 신트림을 하였고 명치를 쥐어뜯었다. 하루하루 수척해졌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시어머니는 누워서 자기 명치를 쓸면서 안에 꼭 바나나만 한 개 가로 걸렸으니 먹은 게 내려갈 재간이 있나 하면서 한숨을 쉬었다. 그럴 때마다 그 여자는 시어머니의 명치에 가로 걸린 바나나만 한 걸 어떡하든 달래서 풀어지게 해볼 요량으로 정성껏 명치를 쓸어들였다. 해드릴 수 있는 건 오로지 그 약손 치료밖에 없었다. 손으로 쓸어드릴 때도 불도를 얹어드릴 때도 시어머니는 화사하게 웃으시며 아이고 시원해. 그놈의 것이 스르르 풀어지고 이제 다 나은 것 같다고 하셨다. 아무리 고통이 심할 때도 며느리의 손만 가면 화사하게 웃으셨다. 그러다가 바나나만 한 건 약손 힘으로 풀어지기는커녕 살찐 애호박만 하게 자랐고 병자는 눈뜨고 바로 보기 민망할 정도로 피골이 상접해지더니 어느 날 숨을 거두었다. 지금 늙은 여자는 그때 병자의 명치에서 바나나만 한 게 정말로 만져졌는지 생각나지 않는다. 다만 며느리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억지로 짓던 그 웃음만은 지금도 고스란히 떠올릴 수가 있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그 웃음이 그토록 화사했던 까닭을 알 듯도 했다. 늙은 여자는 지금 그때의 시어머니와 비슷한 증세로 괴로워하고 있는 곳을 누군가 어루만져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젊은 여자는 노인네가 과식을 하셔서 그렇죠 하면서 소화제를 한 봉지 주고 끝냈다. 하긴 요새 세상에 누가 약손 따위를 믿을까마는 그래도 늙은 여자는 그게 아쉬웠다. 자기 손에 만져지는 게 확실한가 아닌가 남의 손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늙은 여자는 아들과 며느리한테 조르고 애걸했다. 얘들아, 명치 속에 이게 뭔가 한 번만 만져다오. 어느 날인가 젊은 여자가 가까이 있기에 늙은 여자는 느닷없이 치마끈을 풀으면서 젊은 여자의 손을 끌어다가 명치를 만져보게 하려고 했다. 젊은 여자는 질겁을 하며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늙은 여자가 충격을 받을 만큼 적나라하게 불쾌한 얼굴을 했다. 늙은 여자는 얼른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 젊은 여자가 명치끝에 닿았던 손을 마음껏 흐르는 수돗물에 씻어낼 수 있도록. 그 일은 사소한 일이었지만 늙은 여자뿐 아니라 젊은 여자에게도 충격이 됐던 것 같다. 다시 그런 일을 당할까 밖에나 겁이 났던지 당장 늙은 여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늙은 여자는 진찰받으면서 내내 명치의 이물감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젊고 냉철해 뵈는 의사는 듣기만 하고 대답은 하지 않았다. 선생님,
제 병은 아무리 생각해도 보통 병은 아니에요. 유전일 거예요. 시어머님이 저처럼 이렇게 가슴앓이로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고부간에 무슨 유전입니까? 의사는 경멸하는 것처럼 말하고는 다음 환자를 위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그날 저녁을 굶고 다음날 아침 엑스레이를 찍으러 오라는 소리도 간호원이 했다. 저녁을 굶고 나서 그런지 명치가 푹 꺼지고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았다. 늙은 여자는 병원에서 큰 병이 걸렸다고 할까 봐도 겁이 났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할까 봐 더 겁이 났다. 큰돈 들이고 수선은 수선대로 떨고 나서 아무 병도 없다는 게 탄로가 나면 무슨 나드로 식구를 대할까 싶었다. 부엌에서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풍겨오자 늙은 여자는 느닷없이 맹렬한 식욕을 느꼈다. 늙은 여자는 병원에 가기 싫었다. 처음부터 늙은 여자가 바란 건 엑스레이나 주사나 약이 아니었다. 할머니, 일어나시라고 해라. 병원 가실 시간 늦으시겠다. 젊은 여자가 재차 간접적으로 여자를 깨우는 소리가 났다. 늙은 여자는 아들에게 은밀하게 손짓했다. 애비야, 나 잠깐 보자. 나 말이지, 병원에 안 갈란다. 다 나았어. 정말이야. 늙은 여자는 무심코 아들의 손을 끌어당겼다. 아들이 털벌레를 털어내듯이 방정맞게 늙은 여자의 손을 뿌리쳤다. 아, 어머니도 참 그러면서 일어섰다. 어느 틈에 젊은 여자가 따라 들어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빨리 준비하세요. 8시까지는 가셔야 하니까요. 병원 지하 방사선실 앞은 많은 환자들로 붐비고 있었다. 늙은 여자는 차례가 되어 입술이 붉은 간호원으로부터 걸쭉하게 흰 액체가 든 컵을 받았다. 마시세요. 쭉 아무 맛도 없는 고약한 이물질이 명치를 뿌듯하게 채웠다. 엑스레이 촬영이 끝나자 화장실로 달려가 토해내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자 젊은 여자는 깍듯이 예에 발랐다. 이제 뭘 좀 잡수셔야죠. 미음을 끓이도록 할까요? 아무 생각 없다. 병원에서 병을 고치기는커녕 얻어왔나 보다. 늙은 여자는 명치를 쓸면서 말했다. 세상에 딴 병도 아니고 체증에 그런 고약한 걸 강제로 먹여놨으니 덧날 수밖에. 아휴, 비 뒤집혀. 그건 조금도 고약한 거 아니에요. 맛도 냄새도 없는 거예요. 소화기 촬영할 때 그런 걸 미리 먹고 해야 한다는 것쯤은 상식이에요. 젊은 여자는 언제나 이치에 맞는 말만 했다. 늙은 여자는 먹는 것에 냄새도 맛도 없다는 게 먹기에 얼마나 고약한 것인가는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치에 닿지 않는 것 같아 말로 하진 않았다. 얼마나 잤을까? 시끄러운 전화벨 소리에 깨어났다. 얼떨결에 늙은 여자는 민첩하게 수화기를 들었다. 통화는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젊은 여자가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늙은 여자는 심심할 때 곧잘 젊은 여자의 전화를 엿들었다. 그렇지 않고선 젊은 여자들의 이야기에 참여할 기회란 좀처럼 없었기 때문이다. 참, 수다 떠느라 정작 용건을 잊어버릴 뻔했구나. 내일 좀 모여야겠다. 이내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어. 그래. 언제? 어제. 너 왜 그렇게 긴 한숨 쉬니? 그냥. 너 혹시 부러운 거 아냐? 아무렇게나 좋을 대로 생각해. 그분 아직도 시퍼러시지? 시퍼러시기만 하면 좋게. 무슨 트러블 있었어? 더 시퍼레지시지 못해서 병원에 다니신단다. 요새. 그래도 어디가 편찮으시다는 핑계는 있을 거 아니야. 아, 뭐 입맛이 없으시다나. 그런데 이번 일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 무슨 일인데? 아, 글쎄, 허구한 날 명치에 뭐가 있다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보고 만져달라고.
노인네가 왜 그렇게 자기 살 만지는 걸 바치는지. 딴 건 다 참을 수 있어도 그것만은 정말 못 참겠더라. 드디어 왔구나. 아유, 예외도 있나 싶더니. 뭐가? 너희 시어머니 말이야. 외올 시어머니인데 그동안 어째 너무 구순하다 싶더니. 그게 바로 억압된 성적인 욕구불만의 표현일 거야. 성적인 욕구불만? 그럼 성욕 비슷한 건가? 비슷한 말이 아니라 줄임말이지. 늙고 젊고 사람 하는 짓은 성욕으로 설명 안 되는 게 없거든. 너니까 그렇지. 너는 애가 아무튼 불순해. 그건 프로이트야, 프로이트. 억압된 성적인 욕구의 표현이라. 그러고 보니 나에게도 이것저것 짚이는 게 있어. 자, 이것 봐. 프로이트 선생 갖다 붙이니까 금세 내 말에 권위가 붙는구나. 까불지 마라. 남은 속상해 죽겠는데. 뭐가 또 속상해. 내가 해석을 잘 해줬는데. 내 해석을 듣고 보니 얼마나 징그러우냐 말이야. 얘는 성욕이 뭐가 징그럽니? 그야말로 인류 영원의 문제인데. 듣기 싫어. 노인네 안 모신다고 날 너무 약 올리지 마. 늙은 여자는 통화 중에 슬그머니 수화기를 놓았다. 손에서 힘이 빠져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다. 늙은 여자는 프로이트를 못 알아들었지만 성욕은 알아들었기 때문에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세상에 다 죽게 된 늙은이에게 무슨 누명을 못 씌워 그런 더러운 누명을 씌울 게 뭐란 말인가. 늙은 여자는 텅 빈 오장이 와들와들 떨리게 분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소리가 났다. 부엌에서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럽게 났다. 늙은 여자는 엎드려서 길을 틀어막았다. 식구들이 모두 늙은 여자를 약 올리기로 약속이나 한 듯이 즐겁게 웃고 소리나게 씹으며 식사를 했다. 늙은 여자는 기다렸다. 아들이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여가며 문병화 주길. 몇 번인가 문 밖에 숨죽인 아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지만 실제로 문이 열리지는 않았다.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면서 명치 속이까진 살갗처럼 쓰려왔다. 그 여자는 반드시 누워서 명치를 쓸어봤다.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았다. 아마 엑스레이는 더 정확하게 그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증명해 줄 것이다. 그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게 마치 몰래 길들인 친구를 잃는 것처럼 허전했다. 그거야말로 늙은 여자의 마지막 친구였었거늘. 늙은 여자는 응어리를 되찾기 위해 미친 듯이 명치를 쓸고 주무르고 더듬었다. 그러면서 이게 성욕이라니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생각했다. 늙은 여자는 지금은 과부지만 50살 가까이까지 부부 생활을 했고 먼저 성욕을 느낀 일은 없었다. 남편이 죽자 굽이굽이 남편 생각이었지만 성욕의 대상으로 그리워해 본 적은 절대로 없노라고 자신있게 장담할 수 있었다. 그럴수록 전화로 들은 젊은 여자의 말은 괘씸하고 치가 떨렸다. 어느 틈에 밖의 일과와 단란의 소리가 멎고 늙은 여자의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기다리던 아들이 아니라 젊은 여자였다. 그때까지 늙은 여자의 손은 명치 속에서 응어리를 찾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자위를 하다가 들킨 것처럼 화들짝 놀랐다. 젊은 여자 역시 자위의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고개 먼저 돌리고 야릇한 미소를 짓더니 말없이 나가버렸다. 늙은 여자는 죄 지은 것 없이 가슴이 울렁대면서 낮에 들은 전화의 목소리를 생각했다. 성욕은 인류 영원의 문제라고 했겠다. 거북한 명치를 쓸어줄 타인의 손을 그리워하는 것도 성욕이라고 했겠다. 그렇다면 너희들도 늙어 죽는 날까지 성욕에서 노연하지 못하겠구나. 고려장의 저주로부터는 노연했어도 성욕의 저주로부터는 못 노연하겠구나. 늙은 여자를 그렇게 심하게 망신 주던 성욕이 도리어 늙은 여자를 구원한다.
늙은 여자는 고려장으로 모픈 안갚음의 꿈을 성욕을 통해 풀려한다. 비로소 기분이 좀 나아진다. 늙은 여자는 웃으면서 일어나 앉아 거울을 본다. 거울 속의 여자는 울고 있었다. 엉엉 울고 있었다. 아무리 웃기려 해도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도 거울 속의 여자쯤은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으려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늙은 여자는 과부되고 외아들 기르면서 늙음하게 혼자 살게 될까 봐 그걸 항상 두려워하며 살았었다. 지금 늙은 여자는 혼자 살지 않는다. 그러나 늙은 여자는 지금 정말 불쌍한 건 혼자 사는 여자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자임을 깨닫는다. 네, 박완서 작가의 단편소설 황혼이었습니다. 이 작품 속 늙은 여자의 명치에 자리 잡은 응어리는 단순히 소화 불량의 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사회 속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한 인간의 깊은 한이자 슬픔의 결정체입니다. 따뜻한 손길과 정서적 교감, 즉 약손으로 상징되는 전통적 위로를 갈망했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상식과 과학이라는 이름의 차가운 한미성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친구의 대화 속 프로이트와 성욕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섣부른 지식으로 타인을 재단해버리는 현대인의 폭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소설의 마지막, 웃으려 해도 울고 있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는 장면은 자신의 감정마저 통제할 수 없게 된 한 개인의 완전한 소외와 절망을 보여주며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단절된 소통과 세대 간에 깊어지는 골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진정한 인간적 유대는 무엇인지에 대해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좋은 작품을 함께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우리 사회의 단절된 소통을 잇는 작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